네, 자, 1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한 이후로 첫 번째 수업을 하게 됐는데 진도는 우리가 기말고사 이후에 이제 시작되는 진도부터 이제 그렇게 이어져서 진도가 이제 나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은 교과서 대단원 5단원 시장경제와 금융의 가장 마지막 단원이 중단원 4단원이었어요. 그래서 중단원 4단원이 안정적인 경제 생활과 금융 설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자, 이 중단원 4단원 중에 두 번째 소단원이 바로 뭐였냐면은 금융 자산의 특징과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자산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효율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 1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를 참고를 해가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고,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프린트를 준비하셔가지고 수업을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소단원을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그러면은 금융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 자, 그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자, 이번 소단원에서 배울 게 바로 금융 자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금융이란 말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금융이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자, 이 금융이란 말은 뭐냐? 이 금융이란 말은 자, 돈 금자에 녹일 융자입니다. 자, 돈을 녹이다. 자, 영어로는 파이낸스라고 하는데 얼핏 들으면은 이게 어떤 용어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네, 그래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금융은 자, 자금을 융통하는 일이다. 자금을 융통하는 일이다 라고 해서 금융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융이란 건 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관에게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또 자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또 그 빌린 자금을 갚아 나가는 그런 일체의 과정을 통틀어서 칭하는 용어이다. 자, 그런 용어를 바로 금융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자, 일단 금융자산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이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느냐? 자, 바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일컬어서 자산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알아놓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체가 있는 토지나 건물이나 골동품들 같이 실물로 이루어진 자산을 바로 비금융 자산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런 자산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런 토지나 건물이나 골동품 아니면은 금, 은 같은 귀금속 아니면은 뭐 석유 같은 그런 실제적인 형체가 있는 그런 이제 물체로 이루어진 자산이다라고 해서 그런 자산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실물 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이런 비금융 자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실물 자산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금융회사와 연결된 예금이나 주식이나 채권 같은 이런 자산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금융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온 이 금융회사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바로 금융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또 그런 자금을 빌려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회사가 바로 금융회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금융회사로는 뭐 은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증권사 아니면은 보험사 같은 이런 회사들이 바로 금융회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자, 은행이나 증권사나 자, 보험회사 같은 금융회사와 연결된 이런 여러 가지 예금, 주식, 채권, 또 보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자산을 통틀어서 바로 금융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는 금융자산은 세 가지입니다. 자, 바로 예금과 주식과 자, 채권.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제 금융자산으로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니까 너무 오래 하지 않고, 자, 간단하게, 그럼 요 예금과 주식과, 자, 채권이 각각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인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금이라는 거는 어떤 금융자산이냐? 여러분 예금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금이란 거는 자, 바로 일정한 계약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하고 자, 은행 등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는 것. 자, 그게 바로 예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네, 죄송합니다. 자, 예금은 그렇게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는 것. 자, 일정한 계약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은행 이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은행 말고도 자, 우체국 같은 곳에서도 이제 사람들에게 예금을 받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자를 사람들에게 이제 지불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자, 이런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는 자, 예금이라는 거는 그 종류에 따라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과 그 다음에 이자 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 저축성 예금으로 나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예금의 첫 번째 종류인 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바로 입출금식 예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런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금과 출금이 굉장히 자유롭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은행이나 우체국 같은데 이제 그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에 자유롭게 돈을 넣을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돈을 자, 꺼내 쓸 수 있는 자, 그런 예금을 바로 입출금식 예금 또는 요구불 예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돈을 넣어놓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돈을 자, 뺄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예금 이외에도 이자 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예금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입출금식 예금과 자, 저축성 예금을 자, 따로 구분해 놓은 데에는 입출금식 예금과 저축성 예금이 그 이제 성격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이 입출금식 예금과는 다르게 저축성 예금은 어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바로 입출금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축성 예금은 자, 입출금식 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 특징을 한번 이 저축성 예금의 종류들을 살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저축성 예금의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기 예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정기 적금이에요. 그래서 정기 예금은 뭐냐?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금융회사에 일정 금액을 한 번에 납입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그런 예금을 정기 예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기 적금은 자, 어떤 사람이 어떤 금융회사에 매달 자,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자, 돌려받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차이점은 바로 금액을 어떻게 납부하느냐의 차이점, 그런 이제 차이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은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한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정기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한다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기예금을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만 원을 정기예금을 가입한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을 은행에다가 한꺼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만기에 자기가 원래 넣어놨던 원금 1,000만 원의 원금과 그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한꺼번에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정기적금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그 정기적금에 가입을 하면은 예를 들어 은행에다가 매달 100만 원씩의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납입을 하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1년 동안 내겠다라고 했을 때 매달 100만 원씩 은행에다가 납입을 하고 1년이 됐을 때 그 만기가 됐을 때 기간이 꽉 찼을 때 자기가 넣어놨었던 100만 원씩 12달을 넣어놨으니까 1,200만 원이겠죠. 1,2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같이 돌려받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정기적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만기라는 말은 기간이 꽉 찼다란 말이에요. 꽉 찬 기간, 그거를 만기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저축성 예금에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라는 종류가 있다. 그래서 저축성 예금의 각각 서로 다른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입출금식 예금과 굉장히 큰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느냐? 바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때 꺼내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정기예금이든 정기적금이든 자기가 들어놓은 그런 저축성 예금 상품에 대해서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번 돈을 넣어놓으면은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돈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예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 입출금식 예금에 비해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등 저축성 예금은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출금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금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입출금식 예금과 저축성 예금을 비교해 보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금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금융자산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다 예금 자산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명의로 그 개설된 그런 은행 통장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다 예금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금에 대해서 잘 알아놓으시면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이 금융자산은 바로 주식이라는 금융자산이에요. 이 주식이라는 금융자산도 역시 여러분이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한 의미에서의 주식은 어떤 개념이냐? 바로 기업이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증서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에게 사업 자금을 투자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준다는 증표이다 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한 수익으로는 배당과 시세 차익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은 뭐냐? 자, 기업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단기간에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돈을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의 소유권, 그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투자해서 어떤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사는 사람은 자, 그 기업의 소유권의 자, 일부를 갖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회사에 이제 주식을 구입한 사람을 바로 주주라고 합니다. 주주. 그래서 이 주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제 기업의 주식을 이제 구입한 주주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는 바로 배당과 시세 차익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배당과 시세 차익이 자,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이 배당과 시세 차익에 대한 설명이 교과서 168페이지 옆부분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이 주식을 구입한 주주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 중에 첫 번째 배당이라는 거는 자, 배당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 자, 바로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자, 그 회사가 얻은 이익의 자, 일부분을 자, 해당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자기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사겠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산 돈을 가지고 이제 그 회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 사업을 해서 자, 이제 일정 부분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그 얻은 이익의 뭐 전부는 아니에요. 네, 전부는 아니라도 그 이제 얻은 이익의 자, 일부분을 자, 바로 자기네 회사의 주식을 산 자,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자,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자,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 받은 만큼의 이제 이제 그 회사가 이제 투자 자금을 받은 만큼의 그런 이 어려운 말로는 반대급부라고 하는데, 반대급부라고 하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회사가 좀 자금을 투자받은 답례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사업 자금을 투자받은 자, 답례로 그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투자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주주라고 하죠. 자, 주주들에게 그 회사의 이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배당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배당으로서 주주들에게 돌아오는 돈을 자, 배당금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당금이라는 거는 자,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지분에 따라 자, 배당금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 지분에 따라서 더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되고, 자, 상대적으로 적은 자,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 주식이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은 사람은 자, 그에 따라서 받는 배당금이 좀 다른 사람보다 이제 적게 그렇게 배당금이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도 많이 받게 되고, 주식을 적게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도 적게 받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같은 회사의 주식이라 하더라도 보유한 자, 주식의 지분에 따라서 배당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배당 그리고 배당금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자, 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두 번째가 바로 시세 차익이 있습니다. 시세 차익. 자, 이제 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이 시세 차익을 이제 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 시세 차익은 뭐냐면은 바로 자, 주식 가격이 낮을 때 그 주식을 구입을 해서 그 주식의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주식을 팔아서 얻는 이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이 저렴할 때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가지고 얻는 이익, 그거를 바로 시세 차익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주식이 저렴할 때 사서 자, 비쌀 때 팔아야 이익이 생기는 거지, 비쌀 때 사서 자, 저렴할 때 팔면은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주식에 대한 수익으로는 배당과 시세 차익이 존재한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자산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투자하는 자산은 세 번째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 이 채권이라는 거는 뭐냐? 자, 바로 국가나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나 자, 기업 등 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자, 미래에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후 제공하는 증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채권이라는 거는 뭐냐? 바로 빚 증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빚증서, 뭐 빚문서. 빚증서나 뭐 빚문서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굉장히 이제 여러 기관들이 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들로부터 자, 돈을 빌리고 자, 내가 자, 이제 그 우리 기관이 자, 언제 자, 일정 부분의 자, 이자와 자, 원금을 갚겠습니다라고 제공하는 증서가 바로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한 수익으로는 이 채권을 발행한 그 기관에서 약속한 자, 이자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기관이 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 100만 원을 빌립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누구한테, 자, 우리 기관이 어떤 기관한테, 자, 100만 원의 돈을 빌렸는데, 자, 이 100만 원의 돈을 예를 들어서 뭐 1년 있다가 10%의 이자와 함께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자, 채권을 발행하면은, 자, 그 채권에 따라서, 자, 1년 있다가 돈을 빌린 쪽에서는 돈을 빌려준 쪽에게, 자, 100만 원의 원금과 그 다음에 10%의, 자, 그런 이자, 100만 원에서 10%의 이자라면 이제 1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의 원금과 10%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채권 역시 바로 이 채권의 효력이 끝나는 만기에 이 채권을 이제 빌리고 그 이제 기간이 끝나는 그 만기에 그 돈을 빌린 원금과 자, 이자를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자 말고도 채권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이 한 가지가 더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도 살펴봤던 요 시세 차익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채권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채권을 사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는 첫 번째 기관에서 약속한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시세 차익이라는 그런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뭔 얘기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채권이라는 것 역시 자,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채권 역시 주식처럼 이렇게 가격 폭이 굉장히 이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채권 가격이라는 게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을 낮을 때 사서 이제 주식처럼 채권 가격을 낮을 때 사서 그 가격이 비싸졌을 때 자, 팔아가지고 얻는 이익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 자산의 특징과 이제 금융 자산의 각각의 이제 개념들에 대해서 함께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 자, 그러면 이 금융 자산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 어떤 원칙들, 어떤 원리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프린트 이 밑에 내용을 보시면 금융자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될 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을 잘 관리하려면 자산 관리에 대한 기본 원리인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성질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안정성이라는 거는 오타입니다. 안전성이에요. 자, 이 금융자산에서의 안전성이라는 거는 어떤 성질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가 보전될 수 있는 정도.
다시 말해서 금융자산이 안전하게 잘 남아있을 수 있는 정도를 바로 안전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서 살펴본 예금, 주식, 자, 채권, 이 세 가지의 금융자산 중에서 안전성이 가장 높은 자산은 우리가 예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 예금은 자, 여러분 은행에다가 맡겨놓은 돈입니다. 네, 은행이나 우체국 같은 그런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돈인데 이 예금은 금융기관이 망하지 않는 이상 최소한 자, 원금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이나 주식보다는 조금 더 높은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좀 뒤에서도 한 번 더 다뤄볼 내용이긴 한데 예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예금을 맡겨놓은 은행 같은 자 그런 금융기관이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겨놓은 그런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또 이제 공기업을 설립을 해서 이제 은행 이제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겨놓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제 돈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기관이 어디냐? 그런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공기업이 바로 예금보험공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금보험공사라는 이런 공기업이 있을 정도로 이제 국가에서는 이 예금자 보호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금이라는 그 금융자산의 안전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이제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이제 굉장히 좀 재정이 부실하고 그다음에 경영이 악화가 돼가지고 부도가 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나 기사가 나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그 금융기관, 그러니까 곧 무너질 것 같은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놓은 그런 이제 예금자들이 이제 한시라도 빨리 이제 내가 맡겨놓은 돈을 이제 최대한 빨리 찾아가기 위해 은행으로 몰려가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은행이 이제 가뜩이나 이제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 은행에 이제 돈을 맡겨놓은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이제 몰려와가지고 원래 맡겨놓은 돈을 찾아가려고 한다면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파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은행의 파산이 일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다른 그런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은행들에게도 이런 굉장히 파산의 위험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렇게 예금 이제 은행 이제 금융기관에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예금을 해놓은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은행이 망할 때 그 사람들이 이 은행으로 달려가 가지고 자기가 맡겨놓은 예금을 찾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일컬어가지고 은행으로 달려간다라고 해서 이거를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이 뱅크런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는 자 이런 이제 법적인 제도 그다음에 이런 자 공기업을 통해서 예금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에 대한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자 예금의 안전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서서 배운 채권과 주식 중에 안전성이 조금 더 높은 자산은 바로 채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채권은 주식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최소한 채권은 이 이제 채권에서 약속한 기한이 끝나는 만기가 되면은 최소한 원금과 이자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투자를 잘못하면은 내가 주식을 이제 주식 투자에 사용했던 원금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채권은 그런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채권이 주식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성이라는 그런 성질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순위를 매겨보면은 예금, 채권, 주식의 순으로 안전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바로 안전성에 대한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금융자산 관리의 두 번째 원리인, 자, 수익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이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여러분 근본적인 목적은 뭔가요? 그쵸?
내가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성이라는 것 역시 금융자산을 투자할 때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금융상품의 가격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 내가 이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때, 자, 이게 나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보는 정도가 수익성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익성이라는 수익성이라고 하는 원리를 기준으로 예금, 채권, 주식의 이제 순서를 매겨보면 수익성이 가장 높은 자산은 뭐냐면은, 여기에 제가 이제 필기를 잘못해놨어요. 네. 자, 수익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식이라는 금융자산이 가장 수익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다음에 수익성을 이제 보이는 그런 자산은 채권. 자, 그 다음은 자, 예금의 순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은 잘못 투자하면은 그 투자를 했던 원금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또 반대로 잘만 투자하면 굉장히 많은 그런 굉장히 가파른 이제 그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잘 봐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주식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시장에서 보여주는 실적, 매출, 자,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뉴스가 난다든가, 아니면은 기업이 시장에 굉장히 좋은 상품을 내놓는다거나, 자, 이런 일들을 하면은, 자, 그런 일들을 반영을 해서 즉각 주식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피해를 많이 본 기업도 존재하는데, 반대로 굉장히 코로나 사태로 많은 혜택을 본 기업도 굉장히 여러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가 그런 기업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면은 모더나예요, 모더나. 네. 자,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인터넷 연결을 신경을 못 썼네요. 네. 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그러면은 써놓겠습니다. 자, 모더나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뭐냐면, 이제 제약회사입니다.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인데, 코로나 백신이라는 걸 개발해서, 코로나라는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창업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생 기업이었고, 모더나라고 하는 기업이 가진 주식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제 모더나 주가를 살펴보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주가가 한 주당 14.5달러였던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모더나에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허가를 받게 되면서 엄청난 그런 홍보 효과가 발생을 하게 돼서 주식 가격도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모더나 주가가 요즘에는 대략 어느 정도 하느냐? 대략 한 410달러 정도. 네, 410달러 정도로 오른 그런 우리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에다가 모더나 주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한 2018년 정도에 비해서 주식 가격이 약 한 35배 정도, 35배 정도 오른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어쨌든 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잘만 투자하면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의 수익성에 대해 알아봤고, 자, 그 다음에 채권과 예금 중에서 자, 수익성이 더 높은 것은 우리가 채권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채권이 예금보다 더 수익성이 높은 이유. 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자, 일단 우리가 채권에 투자해가지고
채권을 구매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는 뭐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 자, 채권을 발행한 기관에서 약속한 이자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권 역시 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금에 투자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금융기관에 돈을 넣어놓고 이거를 이제 예금으로 넣어놓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없는데, 자, 채권은 시세 차익을 보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예금보다 더 수익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그 어떤 기관에서 이제 채권을 발행하고, 자, 거기에 대해서 약속하는 이자가 자, 예금을 맡겨놓고 받는 이자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이자율이 예금의 이자율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채권이 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운 금융자산 중에 가장 낮은 이제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금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에다가 여러분 예금을 맡기면 1년에 이제 그 이자를 얼마 정도 받느냐? 평균 한 1%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원을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다. 그러면 1년간 맡겨도 이자를 10,000원밖에 받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은 어떻게 보면 안전성과 조금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기준으로 보면은 주식, 채권, 예금의 순서로 이제 수익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보면은 채권이라고 하는 이 자산은 어떻게 보면 예금과 주식의 좀 중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익성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 금융자산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으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금융자산 관리의 원리는 뭐냐? 자, 바로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자, 근데 유동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유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고정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어떤 흘러가는, 굉장히 어떤 움직이는, 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자, 유동이라는 단어인데, 자, 그런 것처럼 필요할 때,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바로 유동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금융자산에서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게 유동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금융자산을 쉽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따져본 거기 때문에 바꿀 환자에 자, 돈 금자를 써가지고 이거를 환금성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이퀄 자, 환금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유동성이 우리가 이제 배운 이제 주식, 채권, 이제 예금 중에서 유동성이 가장 좋은 자산은 자, 뭘까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당연히 예금이 가장 유동성이 좋은 자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유동성 이제 예금은 아까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예금을 맡겨놓은 은행이 파산해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예금 자체가 현금이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은행에 맡겨놓은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예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제 금융기관과 연결된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내 이제 예금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제 은행에 가서 내가 ATM기에 가가지고 비밀번호 4자리만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현금을 꺼내서 쓸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금이 가장 유동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채권과 주식 중에서 유동성이 자,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려고 이제 할 텐데, 사실은 여러분 이 채권과 주식은 어떤 것 하나가 유동성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왜냐면 이 채권과 주식은 자, 금융 환경과 그 다음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 이제 유동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채권과 주식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동성이 좋다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짓기가 좀 어려운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잘 나가는 이제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무너질 그런 위험에 처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 채권과 주식 중에서 어떤 걸 사려고 할까요?
당연히 여러분 잘 나가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겠죠. 자, 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샀다가 이 기업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투자한 주식에 대한 원금까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 나가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그렇지 못한 기업의 주식보다 조금 더 유동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잘 나가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사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자, 그러니까 이 기업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채권을 팔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근데 반대로 좀 굉장히 어려운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 환경,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채권과 주식의 유동성이 각각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사례를 반대로 뒤집어 봐도 동일합니다. 굉장히 이제 무너질 위험성이 큰 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잘 나가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사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유동성이라는 것도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은 유동성이 좋고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은 유동성이 좋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금융자산을 이제 잘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이제 금융자산의 3가지 기본 원리에 대해서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한 가지 금융자산이 이런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모두 다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산이 안전성이 좋으면 그 자산은 반대로 수익성이 좀 안 좋은 그런 성격이 있고, 또 어떤 자산이 수익성이 좋으면 그 자산은 반대로 안전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금융자산들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투자 이익이 크면 그만큼 투자 위험도 커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모두 갖춘 자산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자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려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기간을 기다리면서 내가 금융 투자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절히 배분해서 내가 자산을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진 자산을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적절히 배분해서 투자하는 방식을 다른 말로 하면은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죠? 어떤 서류철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과제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활동을 했던 그 활동에 대한 기록이 들어있는 그런 서류철을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자,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자산 목록에 굉장히 여러 가지 금융 자산을 다양하게 분배해서 끼워 넣는 것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을 바로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 구성, 다른 말로 하면은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격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고 하는 이 격언입니다. 그래서 이 격언을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격언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내가 자산이라고 하는 내가 가진 자산이라고 하는 달걀을 어떤 한 종목의 금융자산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마치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는 것처럼 집중해서 투자를 하면 만약에 그 금융자산이 굉장히 안 좋은 수익성을 기록했을 경우에 내가 투자를 실패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어떤 한 종목에다만 그냥 내가 올인해서 투자하면은 이 투자가 잘못됐을 때 내가 입게 되는 손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달걀이라고 하는 내 자산은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라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담아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격언을 통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 다른 말로 하면은 분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금융자산에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융자산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원칙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자,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 필기 내용을 보시면, 자, 100 빼기 나이의 원칙이 나와요. 자, 이건 실생활에서 우리가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어떤 비율로, 상품에 어떤 비율로 투자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원칙인데, 자,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원칙은, 자,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때 100에서 자, 자신의 나이를 뺀 만큼,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100에서 나이를 뺀 숫자만큼의 비율은, 자, 수익성 위주의 자산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 자기 나이만큼의 자산은 안전성 위주의 자산에 투자하라는 원칙이 바로 100 빼기 나이의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나이를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이제 대부분 17살이니까, 자, 100에서 여러분의 나이, 자, 17을 뺀 만큼의 숫자가, 자, 83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1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 1억 원의 자산 중에서, 이제 83, 그 100에서 여러분의 나이를 뺀 만큼의 숫자가 83이니까, 자, 83%만큼의 이제 자산 비율을, 자, 수익성 위주의 자산에 투자하고, 자, 나머지 여러분의 나이만큼인 17%의 자산을 안전성 위주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왜 이 숫자가 이렇게 나왔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어떤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앞으로 일을 해서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어릴 때는 수익성 위주의 자산에 투자했다가 이 자산을 조금 내가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조금 떨어져서 이제 내가 자산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자, 내가 잃어버린 그 이제 손실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충분합니다.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죠?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제 본 손해를 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내가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수익성 위주의 자산에 투자했다가 여기서 손해를 입으면 그거를 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이만큼의 자산은 바로 안전성 위주의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도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모더나 주가 사례처럼 예외도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예요.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융 자산에 투자를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으로 이제 그 안전성과 수익성, 그다음에 유동성을 이제 그 고루고루 모두 이렇게 잘 갖춘 그런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케이스를 분석해서 나온 원칙이 바로 100 빼기 나이의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원칙은 이제 일반적인 얘기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금융상품 투자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이런 원칙이 도출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투자를 할 때는 이 100 빼기 나이의 원칙만큼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인, 자, 금융자산의 특징과 자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는, 자, 이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내용은 이제 소단원 3단원, 자, 생애 주기별 금융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같이 저랑 해가지고 수업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잘 이제 학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오늘 이 시간은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또 원격 수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